안녕하세요, 하승민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된 이후에 이제 그 비타민 C에 관련된 그런 연구들이 상당히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그 운영하는 그 논문 사이트에 보면은 1년 동안 이제 비타민 C에 관련된 논문이 3천여 건 정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중에 상당수가 이제 그 코로나와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유의미한 그런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매스컴에 보도가 됐던 그런 그 연구 결과들을 좀 보면 이제 미국에서는 코로나 환자들이 대부분 다 이제 비타민 C 결핍증이었고 또 비타민 C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생존율이나 회복률이 높았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있었고요. 또 캐나다에서는 비타민 C를 투여했을 때 이 장기 기능 장애를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가 지금 이제 임상 3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비타민 C가 부족한 경우에는 코로나의 증상이 중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중국에서는 비타민 C가 충분하게 공급이 되었을 때 이제 인체 내에서 그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상당히 낮게 검출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 결과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들 중에서 이제 비타민 C의 이러한 그 호흡기 계통의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기전을 제안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 내용을 좀 이해하시기 쉽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비타민 C는 NF-카파 B라고 하는 염증 인자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호중구 세포에 트랩을 형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호중구는 우리 면역 세포 중에 하나고요. 이제 호중구라는 그 면역 세포가 그 세포 외부에 덫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랩을 형성한다. 쉽게 좀 비유를 해보자면 이렇게 스파이더맨이 거미줄을 내보내서 이제 물건을 이제 잡아채는 뭐 그러한 그 장면을 좀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면역 세포 중에 호중구가 그러한 작용을 하면서 그런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되고요. 또 비타민 C는 우리 체내에서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인터페론이라는 그런 성분을 생성합니다. 또 비타민 C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또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발휘하면서 전체적인 그런 효과들이 인간의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이러한 결과로서 우리 체내에서 이제 부신 기능이 향상이 되고 폐에 상피 장벽의 기능이 향상되면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이제 이 호흡기 계통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전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C가 앞서 잠시 언급드렸던 그 비타민 C가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하는 기전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비타민 C가 있고 이제 비타민 C는 이제 ROS라고 하는 활성 산소종, 우리가 보통 이제 유해산소라고 부르죠. 이 유해산소를 억제하게 되는데 사실 유해산소가 NF-카파비라고 하는 염증 유발 인자를 활성화시키게 되면서 결국은 이 염증을 억제하기 위한 우리 면역세포의 과잉 반응으로서 사이토카인이 이제 분비가 되는데 이 사이토카인이 특히 이제 림프구나 대식세포 같은 우리 면역세포에 의해서 사이토카인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었을 때 정상적인 그런 세포나 조직을 공격하면서 이제 건강상의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데 원인 단계에서 비타민 C가 그 예방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비타민 C는 감기와 같은 그 호흡기계 바이러스 질환 억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제2회 비타민 C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그런 그 결과들을 보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 실험에서 이제 비타민 C를 투여했을 때 이제 폐사율이 급격히 낮아졌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었고요. 폐혈증 환자의 혈전과 백혈구의 비타민 C 농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비타민 C가 공급이 되었을 때 이제 급성 염증 질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치료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이제 백신이 발달하면서 이제 다양한 그 바이러스 질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비타민 C의 능력이 이제 과소평가가 되었었는데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뭐 사스나 신종플루, 뭐 메르스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새로운 바이러스에 이제 백신이 이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서 이제 비타민 C의 새로운 그런 항바이러스 효과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가 되고 있으면서 또 비타민 C의 어떤 고농도 요법에 대한 그런 활발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비타민 C의 어떤 기능성이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세 가지가 이제 인증받은 기능성입니다. 이제 우리 그 몸을 구성하는 또 뼈를 구성하는 그런 콜라겐 합성에 비타민 C가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철분의 흡수에도 꼭 필요하고 또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이제 필요한 영양소가 이제 비타민 C 이렇게 세 가지가 인증받은 내용이고 그 외에도 이제 학술적으로 비타민 C의 그 강력한 기능성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카르니틴의 합성. 이 카르니틴은 그러니까 지방을 분해하는데 필수적인 성분이고 체내에서 이 카르니틴이 합성되기 위해서는 이제 비타민 C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을 잘 분해하기 위해서 비타민 C가 필요하다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비타민 C의 기능성들이 제한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을 요약을 해보면 이제 면역 기능 및 해독 작용에 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생성 분비에 관여를 하죠. 특히 이제 부신에서 생성 분비되는 호르몬들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산소 결핍 유도인자. 그래서 이제 산소를 정상적으로 우리 세포나 조직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에도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DNA 메틸화 히스톤 변성이라고 하는 부분에도 이제 관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유전학과 대비되는 그러한 개념인데요. 유전학은 보통 이제 우리가 선조로부터 그 물려받은 유전자에 의해서 우리의 그 신체적인 특성이 결정된다라는 것이 유전학인데 이제 후성 유전학은 그와 별도로 태어난 이후에 우리가 생활 습관이라든가 환경 그리고 이제 식생활 등에 의해서 우리의 건강 상태가 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후성 유전학 분야에서 DNA라든가 아니면 염색체의 그런 어떤 그 변화를 비타민 C가 방어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통해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가설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타민 C의 그런 중요한 그 기능성들을 잘 요약해 놓은 그 논문에서 이제 발췌를 한 내용인데 뭐 항당뇨나 항고혈당, 당분을 대사하는 데 또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폐를 보호하는 기능 그다음에 그 외에도 LDL 콜레스테롤 산화를 억제한다거나 플라크 형성을 제어해서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도 있고요. 또 염증을 억제하고 가장 대표적인 비타민 C의 기능인 항산화 기능, 그리고 그 미생물을 억제하는 그러한 역할, 그리고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 또 우리 몸에서 이제 필요 없는 그런 성분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과정을 자가 포식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자가 포식 과정을 활성화시키면서 우리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에도 꼭 필요한 그런 영양소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타민 C에는 가장 그 대표적인 그런 기능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항산화 작용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항산화 작용에 연관되어서 등장한 이론이 노화에 관한 자유 라디칼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해산소가 결국은 노화의 주범이라는 그런 이론인데 지금 보시면 우리 그 세포나 조직은 프리라디칼, 즉 유해산소에 의해서 산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이 산화 스트레스가 이제 그 세포막을 손상시킨다거나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세포의 단백질을 산화시키고 또 세포 내에 그 유전자, DNA 손상, 또 핵산을 산화시키면서 돌연변이를 유발하게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이제 질병이나 노화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론이 유해산소 노화 이론인데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유해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할 수 있다면 이러한 질병과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유해산소라고 하는 물질은 전자가 짝을 이루지 못해서 불안정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 전자가 채워져야 할 부분에 이제 전자가 없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제 비타민 C와 같은 그런 항산화 영양소가 이제 전자를 제공해주는 것을 이제 산화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전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 산화의 반대로 이제 환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유해산소가 필요로 하는 전자를 우리 세포나 조직으로부터 이제 빼앗기게 되면 우리 세포나 조직이 산화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산화되는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 우리 세포나 조직이 산화되는 것을 대신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산화되는 것이 항산화 영양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체내에서 이제 비타민 C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세포막에서 이제 유해산소의 공격을 받아서 이 세포막이 산화가 되는데
항산화 영양소 중에서 이 산화를 스스로 산화되면서 세포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가 전자를 하나 유해산소에게 내주는 거죠. 이렇게 내주게 되면은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하고 나서 전자를 하나 잃게 되는 거죠. 그럼 비타민 E로서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데 비타민 E가 이제 빼앗긴 전자를 비타민 C가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타민 C가 비타민 E를 환원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그런 항산화 영양소를 다시 재생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 C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비타민 C가 그 자체적으로 이제 항산화 기능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항산화 영양소를 재생시키는데 가장 강력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체내의 그런 항산화 반응 또 항산화 그 기전에는 이제 다양한 영양소가 함께 관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부분을 우리가 항산화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항산화 기능을 하는 영양소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제 서로 도와가면서 항산화 기능을 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결국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면 비타민 C 사이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항산화 효소, 비타민 E 사이클, 티올 사이클이라고 있는데 이 티올 사이클은 이제 항산화 성분 중에서 황이 S인데 S가 두 개 있는 것을 이제 티올이라고 하는데 이 티올 사이클도 있고요. 이런 각각의 그런 항산화 영양소와 항산화 효소가 서로 상호 보완 관계에 있고 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호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항산화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비타민 C가 이 항산화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비타민 C가 이제 두 단계에 걸쳐서 항산화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항산화 영양소를 재생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항산화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자를 대신 빼앗겨 줘야 된다는 거죠. 전자를 대신 빼앗겨 주면 항산화 영양소 자체가 유해산소랑 비슷한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인간에게는 독성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독성이 가장 적으면서 이렇게 사용된 항산화 영양소를 다시 재생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양소가 비타민 C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항산화 기능도 중요하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항산화 영양소를 재생시켜주는 훨씬 더 중요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중요한 그런 영양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우리가 섭취하면 사용되고 우리 체내에서 이용이 되고 비타민 C가 이제 우리 체내에 분포하게 되는데 이 비타민 C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그런 기관들을 살펴보면은 수분 농도가 높은 조직, 우리 체내에서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우리 인체 내에서 수분 농도가 높은 조직에 비타민 C의 농도가 높습니다. 이제 이 조직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혈관이고요. 혈관에서 혈장과 빛혈구 사이에서 비타민 C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항산화 작용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수분 농도가 높은 조직, 대표적인 조직이 이제 폐와 눈에 비타민 C가 상대적으로 좀 충분하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타민 C의 농도가 가장 높은 조직은 부신과 뇌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신과 뇌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부신이 이제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기관이고 스트레스 상태에서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데 꼭 필요한 호르몬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생성하고 분비하는데 비타민 C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부신에서의 비타민 C 농도가 높은 것이고요. 만성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신에서 이제 코티졸을 생성하고 분비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비타민 C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비타민 C는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를 회복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이제 만성 피로라든가 체력 고갈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신의 피로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러한 부신 피로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타민 C의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뇌에서 비타민 C 농도가 높다라고 하는데 비타민 C가 결핍되었을 때 두뇌에 관련된 그런 건강 문제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제 신경토행성 질환 영역에서 보면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다발성 경화증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나와 있고 또 이제 비타민 C가 부족했을 때 정신의학적 장애로서 뭐 우울증이라든가 걱정, 불안, 뭐 초조 혹은 조현증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발현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타민 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비타민 C에 대한 기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보시는 이 장표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뇌 건강에 또 스트레스 관리에 필요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비타민 C가
그런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증된 그런 기능성도 있지만 아직 인증되진 않았지만 학술적으로 이제 강력한 그런 기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그 추측이 되는 이러한 다양한 기능성을 잘 기억해 두시고 이제 평소에 비타민 C를 잘 섭취하시고 활용하셔서 건강한 그런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